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먼저 그냥 쭉쭉 진도 그냥 나갈게. 얘들아, 우리 진도가 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요 작품을 한번 보는데요. 우선 여러분 제목을 보면 그리움이 그리움에게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러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아있는 애가 아니잖아. 자,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얘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주격조사를 붙였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격조사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주체가 되기로 했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리움은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주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에게라고 썼거든. 얘들아, 에게는 혹시 무슨 조사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에게. 이거 무슨 문장 성분 만드는 거였어? 부사어 만들어. 맞아. 부사어를 만드는 건 이건 객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지금 여러분 제목에서 딱 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라고 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렘부터 5번째까지. 1렘부터 5번째까지 한번 볼게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가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얘들아 뭐뭐 할 수 있다면, 여기 지금 뭘 썼어 얘들아? 뭐뭐 할 수 있다면 if를 쓰는 거잖아. 여러분 가정법을 썼거든요. 그러면 가정법을 썼다라는 건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시제라고 해야 돼? 미래라고 봐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은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날 거래. 여러분 우리 옷들 무조건 어떤 옷이든 다 얘들아 옷감이 이렇게 얘들아 C로 되어 있어. C가 뭐냐면 가로줄. 그 다음에 날로 되어 있어. 날이 세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옷감 보면 다 날과 C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 하나 뚝 올이 풀리면 이런 옷이 이렇게 실이 다 풀리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자, 그러면 여러분 날과 C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꿈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당신과 내가 맺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날과 C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만나는 거잖아.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나와 너라고 생각해주면 돼.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원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나와 너를 지금 날과 C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빗대어서 표현한 거거든. 여러분 근데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으니까 비유에서도 얘들아 무슨 비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 뭐뭐처럼 없어. 은유법 써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은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너와 내가 언젠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이 아까 얘들아 우리 뭐 했냐면 가정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날 날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할게요.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꿈을 엮었지? 그러면 이 엮은 걸 비단을 만들고 싶대. 그럼 아까 선생님이다 날과 씨가 만나면 우리 옷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옷감이 바로 비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의미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의 꿈, 하나의 비단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날과 씨가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이것도 원관념이 사랑의 결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의 꿈, 그 다음에 한 폭의 비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표현법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표현법 찾냐면 여러분 여기 뭐뭐 한다면 가정을 계속 뭐 해주고 있어 얘들아? 반복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반복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계속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치? 아직 미래의 시간이니까 그 다음 과목 보자. 6번. 교재. 거기 교재. 아니. 뒤에. 자, 여러분 6번을 보세요. 나는 기다리리. 추운 골목에서. 그럼 여러분 당신과 내가 만날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서술어가 앞에가 있고 길목에서가 뒤에가 있네. 그럼 원래는 여러분 얘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치법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치법 사용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이 만들어질 때까지 추운 골목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추운 골목은 사실 너무 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세모 표시해 놓은 게 모두 다 화자가 처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가 처한 시련과 고난.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건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의 현재 나의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너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릴 거야. 나는 너랑 하나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추운 데서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지금 너무 외롭대요. 외롭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그 당신과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아직 너랑 만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 외로움도, 오랜 침묵 외로움도 나에게 처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런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또 다른 그리움에게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그러면 내가 너무 외로운데 외로울 때 얘들아 누군가 와서 내 손을 딱 잡아주더래. 누군가 와서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봐 주더래. 그러면 이 슬픔이 이 슬픔에게 손을 준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뭐 해주는 거냐면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슬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서로 슬픈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이해한다는 걸 슬픔이 누구에게, 아까 이거 제목이랑 똑같은 표현이네. 이거 무슨 표현법 써야 돼? 이것도 의인법을 쓰는 거야. 의인법을 써. 그래서 위로와 이해를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그리움이 그리움에게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의인법을 써야 되네. 그러면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도 잡아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해줄 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옆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하냐면 11번 봐봐. 어느 겨울인들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리. 그러면 어떤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은 절대 추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겨울도 우리를 춥게 만드는, 아까 얘들아 추운 골목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똑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 그러면 이 고난이 있어도 우리 사랑 얘들아 춥다 안 춥다? 안 추워. 다른 그리움과 다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고 해서 사실 이거 의문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데 춥지 않다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니까 이건 무슨 표현법이라고 봐야 돼? 서리법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 서리법은 여러분 어떤 여러분 내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위기도 어떤 사랑을, 내 사랑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떤 위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선생님 다 무슨 표시했던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세모 표시했던 애들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세모 표시된 애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내 사랑 절대 힘들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뭐뭐 하리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써.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디도 들어가냐면 여러분 우리 그 위에 우리
그리고 어디 있냐면 할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뭐냐? 이게 하나밖에 없다. 자, 이러면 종결음이 누구를 쓰고 있는 거냐면요. 이 리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요. 의문형을 쓰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리를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화자는 나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리를 사용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13번 갈게.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이러면 아까 외로움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라고 했어. 그치? 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그럼 여러분 이때 어느 날이 언제야 얘들아? 현재야 아니면 미래야? 아까 미래라고 했지 얘들아? 미래에 우리가 만나면 하나의 꿈을 엿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의 꿈이 아까 원관념이 뭐였지 얘들아? 우리가 만났을 때 만들 수 있는 거? 사랑의 결심.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다시 사랑의 결심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엿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아까 위에서 몇 번째 행이랑 똑같은지 한번 봐봐 얘들아. 14행은 여러분 어디랑 똑같아 얘들아? 거의 1번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은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3번이랑 똑같죠?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애하고 마지막 부분이 거의 비슷하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부분하고 끝이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이거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다고 해? 수미상관쓰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다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이 글은 어떻게 끝나냐면 서술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다면이라고 해서 얘들아 온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 대부분 뭐뭐 했다, 뭐뭐 했니, 뭐뭐 하냐 라고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든 이러면 느낌표든 아니면 온점이든 이러면 마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종결을 해요. 그럼 이건 여러분 명사로 종결하는 거랑 똑같아. 기능. 여러분 우리 명사로 종결하면 어떤 기능을 갖기로 했었지 얘들아? 여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운을 만들어내더라. 그럼 화자의 어떤 감정과 정서 태도를 더욱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아까 얘들아 우리 처음하고 끝이 같으니까 시상전개 방식은 수미 상관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수미 상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뒤가 대응된다라고 해서 수미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 수미 상응이라고도 해요. 대응된다라는 의미로 수미 상응이라고도 해. 그래서 수미 상관, 수미 상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화자의 태도를 다 정리 한번 해보자. 화자 얘들아 지금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힘들지? 왜냐면 세모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 힘들지만 얘들아 그거 참아내. 여러분 참아내면 인내. 그걸 여러분 자기는 참아내겠다고 계속 얘들아 다짐을 해. 여러분 다짐하면 무슨 태도 나와야 돼? 의지. 그치? 그리고 당신과 만날 날을 간절히 막 얘들아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간절히 기대하는 거지. 간절히 기대해. 그리고 당신이랑 만날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당신과 만나기를 여러분 가정을 했거든. 가정했다는 건 그렇게 만나고 싶다야.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뭐뭐 하고 싶다는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소망.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5개의 태도가 화자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을 얘들아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비단하고 꿈에 표현을 했어. 근데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비단하고 꿈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비단하고 꿈은 다 눈에 보이는 애들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표현했네. 그럼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쓴 거야 얘들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거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자신이 당신과 만날 날을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나 꿋꿋이 이겨낼 테니까 우리가 만나면 사랑의 결실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얘들아 선생님이 내용 하나 더 정리할 건데 어디를 보냐면 여기 맨 앞에 아까 날하고 씨라고 하는 단어 있었잖아 얘들아. 맨 위에. 자, 이 날하고 씨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와 너 혹은 당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나와 너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우리 옷 날로만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아까 안 된다고 했지? 이러면 옷 씨로만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우리 옷을 만들려면 날과 씨가 너무 무조건 두 개가 다 필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얘네 둘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반드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야. 그러면 반드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서로 필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날과 씨는 나랑 너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 아, 우리에게 서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함께하는 존재.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옷 쪽으로 가볼까 얘들아? 자, 옷 쪽에 가면 거기 아래다가 우리 다시 또 내용을 좀 정리 한번 더 해볼 거야.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는 수미상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미상관의 기능 여러분 우리 6가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복했으니까 무슨 게 형성돼야 돼? 음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태적으로 처음과 끝이 주제가 일관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주제가 일관되게 보이는 걸 여러분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통일성. 이건 주제가 일관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반복된 부분이니까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느낌을 줘. 여러분 익숙하면 여러분 뭘 만들어내지? 안정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미상관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또 얘들아 감정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거야. 여운.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운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미상관도 여운 만들고 아까 뭐도 여운 만든다고 했어? 불완전한 여러분 문장 표현. 그치? 완전한 문장으로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운 형성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반복됐으니까 주제 의미 강조하죠. 강조라고 해도 되고 형성한다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자의 얘들아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 왜냐면 뭐뭐 했으면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수미상관 이 작품에선 6가지 기능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나와 당신의 관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나와 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말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 이제 봐봐.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옆에 와서 손도 잡아준대. 내가 얘들아 너무 힘들 때 그리움이 와서 내 얘들아 눈을 마주쳐준대. 근데 여러분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위로를 받아 얘들아? 아니죠. 친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가족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얘들아 모르는 사람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나와 당신의 관계는 그냥 사랑의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의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단순한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확대. 그래서 여러분 이 나와 당신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의 관계라고 보면 안 되고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중간고사 때 여러분 우리 그 윤동주의 길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그 길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러분 작가를 가지고서 작가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작가는 어떻게 얘들아 생활했는지를 보는 게 얘들아 무슨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였었어 얘들아? 작가니까 작가 맥락이겠지? 여러분 작가 맥락 하나 있었어? 그러면 작품의 표현법, 여러분 내용, 작품에 쓰인 형식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게 무슨 맥락이더라? 그게 작품의 맥락이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독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독자는 어떤 깨달음을 느끼고 있지?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맥락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독자니까 독자 맥락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시대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관점을 갖고 해석하면 이거 무슨 관점이었어? 이건 사회 문화적 맥락이었어요. 여러분
1학기 때 중간고사 배웠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고사 배웠던 거 기말고사 또 나오고 여러분 2학년 때 나오고 이렇게 계속 3학년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이야. 다시 정리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써봤어. 나는 소중한 친구를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어서 시청하자가 그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나는 공감할 수 있었어. 여러분 내가 느낀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거든. 이런 게 바로 무슨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독자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게 독자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독자 맥락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무슨 관점이라고 하냐면 독자가 무슨 깨달음을 느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무슨 관점이지라? 효용론적 관점이야. 맞아.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 이 시도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인 거야? 이게 작가 맥락이야. 맞아. 그러면 작가 맥락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여러분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세 번째 아이를 한번 봐보자. 그럼 당신과 나는 당대 민중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고통스러웠던 시대 상황에서 이 작품이 반영됐다고 본다면 이 작품이 쓰인 작품이 1970년대에 쓰인 작품이니까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와 독재 정권으로 힘들어하던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닐까? 그럼 여러분 197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무슨 맥락이라고? 사회 문화적 맥락. 그러면 이 얘들아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 반영론적 관점. 그치? 이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을 정리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는 모두 다 작품만 감상한 게 아니죠.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감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무슨 관점이라고 해야 돼? 작품 외적인 걸 감상을 한 거야. 외제적 관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외제적 관점 말고 그러면 안에 것만 감상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재적 관점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걸로 보면 이건 작품에 어떻게 쓰였냐. 이게 작품 맥락인 거고 여러분 작품 맥락을 가지고서 보는 게 얘들아 이게 무슨 관점? 이게 절대론적 관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총 4가지의 관점이 일반적으로 쓰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부분 하나 뭐가 더 있었냐면 문학사적 맥락. 이 작품이 어떤 문학사의 의의가 있냐. 이것도 배우긴 했는데 그건 문제를 잘 안 내니까 요 4가지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하는 작품은 이렇게 맥락까지도 기억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나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보자. 다음 페이지 나의 꿈. 자 우선은 얘들아 선생님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이제 어느 시대 때 생활했던 사람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자 일제강점기 때 시를 썼던 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직업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인의 역할도 했지만 원래 직업은 여러분 스님이야. 승려야 승려. 그래서 여러분 승려일도 했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3.1운동 할 때 여러분 그 3.1운동 전에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이 얘들아 모여가지고 얘들아 무슨 선언서를 외쳤지 얘들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외쳤잖아. 그러면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얘들아 탈고를 해주고 이거를 얘들아 완성시킨 사람이 한용운이에요.
그러면 한용운 선생도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이거든.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지만 독립운동가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는 시인이기도 하고 승려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으니까 자신의 삶이 당연히 여러분 작품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작가의 얘들아 작품은 무조건 여러분 세 가지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한용운의 작품에 거의 90%가 다 당신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작품 맥락, 아까 얘가 작품 맥락이 뭐였지? 작품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작가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이제 승려잖아요. 스님이니까 스님이 얘들아 계속 모셔야 되고 스님이 얘들아 계속 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 오, 그러면 그 부처님을 우리는 이제 절대자라고 얘기를 할게. 신이니까 신처럼 보이는 존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신은 절대자, 내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바랬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광복. 맞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국이 갖지 못한 광복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 조국이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용운의 어떤 작품이든 여러분 당신은 세 가지 의미야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 절대자, 조국. 알겠죠? 만약에 얘들아 우리 한용운의 작품에 얘들아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럼 거기서 님은 의미가 몇 가지? 무조건 세 가지. 그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절대자, 조국. 알겠죠? 자, 만약에 한용운의 작품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얘들아. 거기서 당신 몇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아는 사이에서 산보를 할 때, 여러분 산보는 간단한 산책, 간단한 산책을 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뭐 산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별이 되어서 항상 당신을 위에서 지켜봐주고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네모 표시했죠? 이거는 여러분 화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에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네모 표시는 당신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지키고 있는 건 화자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화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세모 표시하는 건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이 얘들아 어떤 여러분 일상을 보내든 나는 당신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산보한다라는 건 당신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당신을 지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들아 화자의 꿈은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당신을 지키고 싶은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 그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꿈이 나왔거든. 꿈? 우리 꿈? 여러분 그때 여러분 거기서의 꿈은 여러분 너와 내가 뭐 하는 걸 얘기했었지. 꿈의 원관념이 뭐였지? 사랑의 결실이었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행위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꿈이어도 의미 다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당신을 또 이제 내가 지키고 있겠다는 건 항상 당신을 보고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행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을 지키면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연도 한번 가보자. 당신이 여름날 더위를 못 이겨서 낮잠을 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얘들아 잘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이 상황은 여러분 더위라고 하는 게 얘들아 그러면 이게 시련과 고난, 힘들어하게 만드는 단어거든. 당신이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러면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당신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건 당신의 시련과 고난을 자기가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해소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 해결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어떻게든 당신을 계속 지키고 당신을 위해서 시원하게도 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얘들아 지켜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년으로 갈게요.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의 그윽히 글을 읽을 때 그러면 여러분 고요한 가을밤에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여러분 글을 읽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당신이 성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자기 스스로 이러면 성찰하고 이러면 내가 사색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꿈은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귓돌깃돌 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귀뚜라미라도 돼서 당신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귀뚜라미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 얘들아 시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나타낼 때 나의 뭘 설정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나의 또 다른 나의 몸이야. 분신. 이걸 분신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얘들아 내가 귀뚜라미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귀뚜라미 밑줄 듣고 똑같은 여러분 시 고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시를 고르면 되냐면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을 다 골라주면 돼. 얘들아.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우리 어떤 작품이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 고충도제에서 관동별곡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철이 쓴 작품 중에 그러면 이 정철이 쓴 작품 중에 3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3인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님이랑 지금 헤어져 있는 거야. 님은 한양에 계시고 임금님은 한양에 계시고 나는 여러분 이 전남에 와 있는데 님이랑 나랑 이별하고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당신에게 날개로 날아가서 당신 옷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범나비가 되어서 여러분 당신 옷에 올라가겠다, 당신에게 가겠다라는 표현 들어가잖아. 그럼 이 범나비가 누구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는데 저 귀뚜라미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귀뚜라미랑 똑같은 단어 고르세요라고 하면 내가 이런 뭐가 돼서 당신에게 가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무조건 똑같은 분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화자는 대상을 지키고 대상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무슨 태도라고? 뭐뭐 하고 싶다? 소망, 그치?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 소망, 여러분 화자는 이런 기대를, 의지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기대라고 해도 돼. 그러면 조사가 맞아 얘들아. 자 화자는 대상을 지키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당신을 지키겠대. 내가 뭐가 돼서라도 바람이 돼서라도 당신을 여러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별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바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희생적 태도야. 그래서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용은 이렇게 길진 않고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떤 시상 전개 방식과 얘들아 표현 방식이 들어갔는지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1년하고 여러분 3년 쭉 보시면 문장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문장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되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유사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을 딱 시켜주고 있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여러분 아까 수미상관이랑 기능 똑같아. 운율 만들어. 자 여러분
여러분 반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태적 통일성 만들고 구조적 안정감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통일성, 안정감 같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의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미상관이랑 기는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나의 꿈하고 얘들아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가 같이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한 그리움에게도 여러분 꿈이 나왔고 여러분 여기도 꿈이 나왔잖아. 한 그리움에게서도 얘들아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왔지? 여기도 나와 당신의 관계가 나와. 그 다음에 둘 다 얘들아 비슷하게 수미상관하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하잖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끝에 다 비읍니다가 들어가요. 여러분 비읍니다는 여러분 문장이 끝난 걸 알려주는 무슨 거라고 보면 되지 얘들아? 종결 어미지. 그러면 종결 어미를 반복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종결 어미를 반복하는데 얘들아 이거 높임 표현이었어? 낮춤 표현이었어? 높임. 높임에서도 제일 높이는 하십시오체란 말이었어요. 하십시오체를 쓰면 여러분 무조건 문장에서 경어체 만들죠. 그렇죠? 높임 표현 써요. 경어체 써요. 그러면 경어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이야. 상대 높임. 여러분 상대 높임이 뭐였지? 얘들아 상대 높임? 누구를 높이는 방식이더라? 상대 높임? 선생님 일부러 그때 저번에 문법을 했는데 얘들아 높임 청자. 이러면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야. 얘들아 이 높임은 경어체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자인 당신을 뭐 하고 있다고 보면 되냐면 공경하는 표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공경하는 어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듯이 여러분 말하는 거야. 말하듯이 얘기하니까 고백적인 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여러분 윤동주 길 할 때도 정리했던 거니까 윤동주 길에서도 여러분 비읍니다를 반복해서 경어체를 만드는 건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자기 속마음을 독백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맥락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작품 맥락으로 보면 아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자가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 마음이 바로 어떤 태도를 만들 거냐면 여러분 그리움, 소망. 왜냐면 당신이랑 내가 지금 같이 있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을 지키고 싶고 당신 옆에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과 소망이 드러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절대자라고 본다면 절대자에 대해서 내가 얘들아 절대자를 위해서 항상 뭘 해야 돼 얘들아? 스님은? 기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 기도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구도적 자세라고 해. 구도적 태도.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자기 몸을 희생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적 정신, 희생적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종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얘들아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순교자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적 성격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빈칸 하나 더 안 만들었지만 이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이걸 순교자적 정신들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구도가 뭐라고? 얘들아 구도가 뭐라고? 기도. 그치? 희생은 내가 몸 바치는 거. 그치? 누군가를 위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순교. 여러분 종교에선 순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당신을 조국이라고 본다면 내가 조국을 지키겠다. 조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독립운동가의 아주 굳은 의지적 정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도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지킨 거잖아.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쳤으니까 희생적인 정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이때 여러분 지킨다, 여러분 함께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누구로 해석하는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러면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8쪽에 향가의 개념을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얘들아 그 고전 시가들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고전 시가는 단순히 그 작품만 잘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갈래의 특성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갈래 특성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향가라고 하는 작품은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유되었던 노래예요. 여러분 향유가 뭐였는지 혹시 향유는 즐긴다, 서로 얘들아 즐겨 부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즐기는 노래로. 그러면 여러분 뭘로 표기했냐면 여러분 신라 시대는 여러분 우리 말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 우리 말은 하죠. 뭐가 없어요? 글자가 없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글자가 없으니까 한자로 글을 적는데 우리말을 한자로 적는 거야. 우리말을 한자로. 여러분 중국에 쓰이는 한문을 한자로 적는 거랑 우리말을 한자로 적는 거는 달라. 그래서 우리말은 대부분 주어랑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순서로 나오는데 혹시 중국어 배워본 친구들은 알아. 영어랑 똑같거든. 주어, 서술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이랑 어순이나 이런 것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을 여러분 한자를 빌려와서 쓰는 표기 방식을 써. 그걸 향찰이라고 해. 그래서 향찰로 표기하는 게 바로 향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표기 방식이 향찰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빌려오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문장을 여러분 뭘로 적냐면 아직 우리 글이 없으니까 우리 말로 적는 거야. 한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말을 적는 방식인 거지. 그러면 이제 향차를 적는 방식은 여러분 이제 2학년 문법 시간에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 그 2학년 문법까지 우리가 이 문학 시간에는 배울 건 아니니까 기억할 건 한자 뜻을 빌려서 우리 글 아니야 얘들아, 우리 말이야 얘들아, 말을 표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거야. 자, 그러면 향유는 아까 얘들아 즐긴다고 했었지? 이 노래를 즐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라는 여러분 무슨 종교를 믿죠? 불교. 그치? 그래서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지식인계층이야. 그래서 승려들이 즐겨 불렀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신라 때는 멋있는 오빠들 있지 않았어 얘들아? 화랑, 그치? 잘생긴 남자들을 모아서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 화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승려들하고 화랑들은 여러분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향유계층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향가는 종류가 3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가지가 줄수로 기록되는 거거든. 자, 제일 처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거니까 이 당시는 향찰로 쓰지는 않고 구전을 먼저 했어. 구전. 혹시 그 선화공주님하고 서동 이야기 혹시 아세요? 서동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진흥왕한테 선화공주라고 하는 공주님이 있어. 근데 이 공주님이 너무 예쁘더래. 근데 이제 이 서동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동네에서 마 있지, 마가 뭐냐면 약간 뿌리 채소거든요. 그 마를 캐가지고 애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물건 팔면서 시장에 가면 선화공주님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선화공주님이랑 결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선화공주님을 음해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선화공주님이 밤마다 서동 남편을 만나러 다닌대. 밤마다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대. 뭐 이런 여러분 노래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을 하나씩 주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엿 하나씩 주고 얘들아. 그 다음에 애들이 그 노래를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진흥왕 아빠 귀 속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너가 행실을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이 노래가 퍼지냐라고 해서 선화공주를 내가 궁궐 바깥으로 쫓아내버려. 근데 중간밖에 쫓아냈을 때 얘들아 선화공주가
갈 곳이 없잖아 얘들아.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서동이 나타나. 그래서 그 서동이 이러면 집으로 데려간대. 완전 허름한 집에 살 거 아니야. 왜냐면 이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애니까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걔가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서동이 얘기를 하니까 선화공주가 네 지금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싸준 폐물들을 팔려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폐물들을 팔려고 폐물을 딱 꺼냈는데 서동이 야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동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서 금붙이들을 땅에서 캤던 거야. 같이. 근데 금붙이는 자기가 돈이 되는 줄 몰랐는데 이만큼 쌓아놨던 거예요. 그 선화공주가 직접 가봤더니 진짜 이만큼 얘들아 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이만큼 얘들아 금이 있으니까 금의 반은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 남편 만났네 라고 생각해서 딸을 다시 궁궐로 불러드리고, 그 다음 반은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절을 지어서 여러분 나중에 이 서동이 누구였냐면 알고 봤더니 백제무왕이었다는 거야. 백제무왕이 왜 서동인지는 여러분 이야기 우리 아직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지만, 이러면 백제무왕이 실제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거든. 그 이야기가 뭔가 합쳐졌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서동이 불렀던 노래가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이들의 입으로 전해졌었지 얘들아. 아이들 입으로 전해지려고 하니까 노래가 그러면 길면 여러분 잘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짧아야겠죠. 그래서 4줄짜리 동요를 만드는 거예요. 4줄짜리 동요. 그게 사고체야. 저기까지. 4줄짜리 노래를 만들어. 그러면 이게 구전이 되지 얘들아.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구전되다가 기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때 여러분 이제 4줄 사실 길가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4줄짜리를 2개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몇 줄짜리 만드냐면 8줄짜리를 만들겠죠. 이 8줄짜리가 사구체랑 십구체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 중간에 연결하는 과도기 성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2줄 더 붙일 거야. 그게 19체 한가예요. 10줄짜리. 그러면 이 19체 한가가 가장 발전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노래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노래, 나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노래라고 해서 말하다 사자에 내 고민, 그러니까 번뇌라는 말 들어봤어? 고뇌라는 말 들어봤어? 이러면 그 뇌가 생각하다는 뜻이거든. 고민하다. 그러면 내 고민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노래라고 해서 사내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19체 양가들만 사내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정형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 이러면 정형이 뭐더라? 형식이 정해져. 맞아. 형식이 정해진 노래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봐봐. 아까 사구체 얘들아 이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만 이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근데 여러분 여기 8구체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노래가 2작품이 있거든요. 모죽지랑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처형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들도 모두 다 여러분 이야기가 같이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목매가 배울 건데 제목매가도 이야기가 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향가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떻게 같이 전승이 되고 있냐면 노래만 전승되는 게 아니라 배경 설화가 같이 전승이 돼야 돼. 배경설화와 같이 전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배경설화와 같이 전승.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형식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할게. 자, 봐. 여러분 형식은 아까 19체형가가 정형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형식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무조건 얘들아 구성이 3단 구성이어야 돼. 그럼 3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자, 그럼 여기가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라고 불러요.
이야기 처음 시작된다. 자, 그 다음 5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가 이러면 이야기를 이어받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일단 갈등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고조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를 서라고 얘기를 해. 약간 기승전결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10번째 줄이 바로 결. 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그지? 결이야, 결.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첫 번째 정형성 여러분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서결 형식이라고 한다. 3단 구성 기서결 형식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정형성 무조건 몇 줄? 무조건 10줄. 여러분 무조건 10줄로만 표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두 번째 정형성.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형성이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정형성은 여기 9번째 줄에 나와요. 여러분 이 9번째 제일 앞부분에 어떤 식구체양가든 여기 무조건 감탄사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맨 앞부분에 감탄사가 들어가. 그래서 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 있지. 감탄사를 넣어줘. 그 감탄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낙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낙구가 없으면 여러분 식구체양가가 아니야. 낙구가 무조건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식구체양가가 좀 남아있는 작품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작품 토탈 다 해서 한 5작품, 6작품 정도를 배우거든? 그러면 5작품, 6작품에 모두 다 이 낙구가 무조건 있어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전형성이야. 자, 그럼 정리해볼게. 9번째 구, 즉 9번째 줄이지 얘들아. 이러면 첫머리에 감탄사를 쓰는데 그 감탄사를 우리는 낙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낙구가 있어야 전형성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식구체양가의 전형성 여러분 몇 가지 설명했어 얘들아? 3가지, 그치? 이 3가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대망매가라고 하는 작품 볼게요. 자, 보자. 신라시대의 고스님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낼 때였대. 자, 여러분 이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여러분 사자가 들어가는 여러분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면 이 스님이 진짜 여러분 정말 뛰어난 스님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심이나 얘들아 그 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피리를 불면 달과 해가 움직이게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불심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약간 도술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스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근데 이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잇돈이 극락세계로 알려져 있는 서쪽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이제 저승을 간단 말이에요. 먼저 천국 먼저 가지 않아요. 저승을 먼저 가. 저승을 가서 이 사람 죄가 있냐 없냐 이런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승으로 보내지는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이제 저승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근데 이 강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덕을 잘 쌓고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진짜 큰 배가 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모셔가. 그런데 저승에 갔는데 내가 얘들아 가봐서 막상이들 갔는데 내가 남들한테 나쁜 짓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죽었는데 이러면 내 그 묘자리에 얘들아 후손들이 뭔가 잘 안 차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게 많이 없거나 못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얘들아 아주 초라한 배가 와. 그래서 이 초라한 배를 타고 얘들아 이제 강을 건너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승에 가면 내가 얘들아 이 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들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조상이 죽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저승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몸 위에나 아니면 입에다가 여러분 돈을 올려놔.
아니면 제사상에 돈을 올려놨어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월명사도 누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사상을 딱 차린 거예요.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 음식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종잇돈을 다 올려놓은 거야. 누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러면 이런 거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누이를 위해서 기도를 딱 올리고 있는데 바람이 샥 와서 이 돈만 가지고 이러면 서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서쪽이 얘들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얘들아 얘를 서방정토라고 불러요. 서방정토. 이 서방정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니타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부처님 계신 곳이에요. 서방정토 니타찰이 부처님 계신 곳이야. 그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옛날 사람 생각하면 그치 저승이야. 그러면 저승에서도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유기라고 하는 여러분 책 이름 아세요? 여러분 그 거기에 손오공이랑 저팔계랑 여러분 삼장법사들이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야. 거기 서유기라고 서자가 나오지. 그 서가 뭐냐면 요괴들을 물리치고 서쪽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 스님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여러분 극락세계야. 그래서 여기 월명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누이가 내 기도가 통해서 내 누이가 극락세계에 갔나 보다. 서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얘들아 덕을 많이 쌓아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부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극락세계에서 내 누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제망매가라는 노래예요. 그러면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노래는 이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품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제목에 보면 제망매가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제가 제사를 지내다. 망자는 여러분 이제 죽은 여러분 누이를 그리워하며 죽은 누이를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여러분 식구체양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더라? 그치 기야 기. 그러면 기니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야 얘들아.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러분 누이가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러면 임종을 지킨다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자는 죽기 전에 이제 누이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임종 지켜본 경험 해본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없구나.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임종을 우리 할아버지들의 임종은 다 지켜봤는데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분 임종을 이제 지키면서 할아버지의 이 목숨이 이제 생명이 점점 이제 꺼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이제 할아버지랑 이별을 이제 직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죠. 슬프기도 하지만 처음 죽음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염을 하고 이제 시체 닦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거든 다들 할아버지가. 그래서 집에 의사를 불러와서 경찰도 불러야 돼요. 경찰 부르고 의사도 불러서 이러면 이제 경찰 의사들 오고 막 얘들아 이제 장례 준비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바쁘지만 얘들아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리고 또 할아버지 이제 시체를 닦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이제 그 다 같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 보면 사실 여러분 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이제 생명이 없는 시체가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감정이 이게 오묘해. 슬프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뭔가 얘들아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막함도 있고 온갖 감정이 다 들거든. 지금 이 화자가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왜 머뭇거리냐면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거니까. 왜냐면 죽음을 앞두하고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생사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로.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누이. 그러면 이 누이의 얘들아 삶과 죽음이 바로 여기에 있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얘가 이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승에서 아직 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머뭇거린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머뭇거린다가 여러분 두드러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나는 이제 갈게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그러면 나 이제 갈게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이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언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언 하나 남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나는 그러면 누구냐면 화자가 아니라 누이라고 생각해야 돼. 맞아. 이러면 이때 누이 이거는 화자 아니야. 이거 누이야. 누이가 나 이제 갈게. 나 이제 유언 남길게. 이거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것,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해요. 요절. 그러면 누이가 요절을 해버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화자는 두려웠어. 죽음을 압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누이가 일단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극도의 슬픔 그리고 그때 느끼는 이런 막막함, 유언 하나 남기지도 못하고 떠나가네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막막함이라는 건 안타까움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이 기 부분에선 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과 그때 화자가 느끼는 여러분 이 막막함과 여러분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딜 가냐면 5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5번째부터 8번째 부분은 이야기가 이어받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우리 서, 그치 서라고 부르기로 했어 얘들아 서. 자, 그럼 5번째 보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해. 여러분 이해저해가 여기저기야. 여기저기. 그래서 선생님 아래 현대풀이 있잖아. 여러분 여기저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그럼 여러분 가을에 우리 바람에 여러분 이파리들 다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지는 것처럼 한 나뭇가지에서 태어나고 가는 곳을 왜 모르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나뭇가지에 여러분 나뭇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뭇잎이 하나는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어. 그러면 이 붙어 있는 이파리는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영양분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겠지. 근데 이 한 나뭇가지는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 떨어진 이파리는 이제 얘들아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생명 가질 수 없죠. 왜냐면 얘는 가지에서 물이나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면 떨어지는 잎은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죽은 사람? 누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붙어있는 나뭇가지의 이파리는 그럼 누굴 얘기하냐면 화자, 월명사를 얘기해. 맞아. 화자인 월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화자하고 여러분 누이는 형제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이잖아요. 그러면 남매를 같이 태어나게 하고 길러주는 사람이 누구야? 부모. 그러면 이 가지가 부모님인 거야. 그러면 한 부모님에게서 같이 우리가 형제로 태어났는데 같이 자라고 같이 커왔는데 왜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여러분 누이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이를 죽게 만든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절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지.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약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전염병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 그렇지만 요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화자하고 여러분 이 누이에게 가해지는 실험과 고난이기도 해. 그래서 이 바람은 부정적인 단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바람에 의해서 누이가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파리가 계속 떨어졌죠 여러분. 그럼 이게 죽은 누이. 근데 떨어지는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지 얘들아? 하강, 그치? 우리가 이런 고전 시가나 아니면 현대시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쓰잖아? 그러면 그 하강적 이미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분 유이하고 내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기간이라고 해요. 동기. 여러분 우리 동기는 같은 여러분 그 대학교에다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기간은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다 이런 의미야.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동기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커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형제지간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함께 해왔던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밑으로 동생이 3명이나 더 있거든. 그러면 3명 더 있으면 여러분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지금 선생님이랑 16살 차이 나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완전 늦둥이거든요. 얘 이제 20살 초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랑 나랑 거의 20몇 년을 같이 해왔잖아. 나랑 연년생 동생도 있거든? 그럼 얘랑은 거의 30몇 년을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온 세월이 있는데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죽으니까. 그리고 월명산 아까 어떤 사람이냐면 얘들아 불심이 엄청 깊어서 막 도술 같은 것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얘들아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뛰어난 이 스님도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막을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 있구나. 그러면 이승과 저승 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유의가 간 곳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허무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해. 여러분이 아직 감정을 느끼기 좀 어려운 느낌이지만 허무하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태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아, 허무하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아시는 분이 정말 이제 뭐지? 선생님 이제 학교 선배거든요. 학교 선배인데 그러면 해봤자 이러면 이제 한 6년 전이니까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30대 초반이었던 그 선배가 이제 얘들아 그 어떤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러면 좀 사업이 너무 잘 됐어.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일을 이제 끝나고 얘들아 그 뭐 하냐면 이제 그 스쿠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는 거 그거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러면 신호는 잘 지켰는데 다른 택시가 와서 그냥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직 자식도 100일밖에 안 됐고 아직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3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걸 들으면 너무 허무한 거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감정을 여러분 이 사람 화자도 느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너무 뭔가 누군가 죽었을 때 어떻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아, 죽어서 지금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걸 여러분 덧없음이라고 해요. 아직 여러분이 조금 느끼기는 어려운 감정이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걸 덧없음, 그걸 인생무상 허무함. 인생무상 허무함.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면 뭘 많이 썼냐면 이 서부분은 여러분 지금 화자하고 여러분 지금 나, 그 다음에 부모님 모두 다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고도의 비유법과 상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부분에서는 비유와 상징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여러분 나무 바람이 의미하는 거, 떨어질 이파리가 의미하는 거, 한 가지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가지 이거 저거 다 물어보니까 얘들아 무조건 잘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9번째 부분 갈게요. 자, 9번째 부분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우리 기서 한 다음에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결, 그치? 그래서 여기가 결 부분이야. 아, 여러분 9번째 맨 첫머리에 감탄사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낙구, 그치? 여러분 이건 낙구야, 낙구. 그래서 낙구를 지금
썼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적용성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너무 잘 지켰다. 이거 생각하면 돼. 이런 걸 납부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미타차례 갔대. 그럼 이 미타차례 바로 뭐냐면 이게 저승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저승. 그러면 저승에서 만날 나예요. 이러면 그럼 아까 누이가 서방정토 여러분 극락세계 갔다라는 거 알았지? 그 돈 때문에. 아 그럼 나도 열심히 돌을 닦으면 부처님 만날 수 있게끔 돌을 닦으면 내 누이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거 기대한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때 만나고 싶은 나니까 이 나는 화자야 돼. 이건 화자야. 그래서 여러분 3구에 있는 나는 누이고요. 9번째 구에 있는 나는 여러분 이거 화자예요. 그러면 난데 다르게 해석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위에는 누이, 요거는 화자. 자, 그 다음에 도를 닦아서 기다리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 도가 바로 불교예요. 나는 불교를 열심히 닦아서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 화자는 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을요. 뭐 해보려고 하냐면 그래 나 열심히 돈 닦을 거야. 누이 만날 수 있어. 슬퍼하지만은 않는 거야. 슬픔을 오히려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서방정토에서 극락세계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슬픈 감정을 종교를 가지고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뭘 가지고서 이겨내는 것을 문학에선 승화라고 해요. 승화. 승화의 개념 다시 아래 정리해줄게. 슬픈 감정을 종교로 승화하고 있고 여러분 죽어도 다시 만날 거래. 죽으면 그럼 우리가 아유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뭔가 태어나거나 죽어서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작품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부분에선 나 이겨내볼게. 누이야 내가 갈 때까지 잠깐 기다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중간에 하나 편법 안 쓴 거 있어 얘들아.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그 두 번째 행을 보시면 두 번째 행에 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얘가 무슨 의미였어 얘들아? 이승.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9번째 줄에 미타찰은 저승이었거든. 이승과 저승은 반대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가운데 표현법이 하나 있지 얘들아. 거기에 뭐라고 써주면 돼? 대조. 여러분 이 이승과 저승의 대조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승화라고 하는 개념 보기로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승화라고 하는 건 문학에서 어떤 부정적인 거 있잖아.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 있어. 이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걸 승화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들아 너무 인생이 고달파. 인생이 고달픈데 노래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노래로 승화시킨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든데 그걸 여러분 내가 웃음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웃음으로 승화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게 바로 뭐였냐면 누이가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이의 죽음이었고 누이가 죽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슬픔 혹은 두려움, 인생무상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겨내겠다고 했거든? 여러분 누구로 이겨내겠다고 했어? 도. 그 도가 바로 불교. 근데 불교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종교에 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를 통해서 승화시키고 이러면 불교, 종교를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말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지? 만약에 여러분 슬픔을 불교를 통해서 이겨내고 있다. 혹은 여러분 무상감을 종교를 통해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바꿀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승화라고 하는 개념 잘 기억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시상정리의 방식이 기서결이라고 하는 몇 단 구성? 3단 구성 가지고 있는 거야. 19체한 가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표현법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함께 형제가 자라고 이런 거는 인간의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의 일을 자연사에 빗대어 표현을 해. 이 작품은. 그래서 자연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표현한다. 근데 여러분 이 2번에 이제 제일 잘 들어간 부분이 기서결 중에 어느 부분이었어? 서지. 오, 얘들아 이 부분이 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작품은 서가 너무 중요하다. 자, 이런 정리했으면 이러면 우리 아까 낙구가 있었잖아요. 이러면 낙구가 몇 번째에 들어갔었지 얘들아? 낙구가 9번째. 그치? 첫머리에 아 들어갔었어. 그치? 그러면 이 낙구가 9번째도 첫머리에 감탄사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감탄사를 쓰면 무슨 성분만 되지? 영탄법만 들어. 맞아. 영탄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가 영탄법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감정을 영탄이라는 건 감정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낙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행부터 8번째 행까지의 감정을 이렇게 모아왔던 거를 여기서 아라고 해서 다 터트린 거야. 그러면 시상을 여러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모으는 걸 집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약이 뭐라고? 모은다. 감정을 모아서 그걸 표출해줘야지. 시상 표출. 여러분 시상은 내 감정 주제. 그 다음에 얘를 표출이 되면 이러면 봐봐. 내가 너무 막 우울하고 너무 슬퍼. 근데 이러면 노래 부르거나 노래방 갔다 오면 조금 시원하지 않아? 얘들아 스트레스 좀 풀리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또 너무 기분이 언짢아. 그럼 막 짜증나. 근데 한번 울고 나면 여기 조금 마음 괜찮아질 때 있지 않아 얘들아? 화자가 얘들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딱 터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얘들아 결 부분에 이겨내야지. 긍정적 감정 나오잖아 얘들아. 내용이 바뀌었어. 내용이 바뀌면 이걸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잖아. 자 다시 시상의 전환은 여러분 1행부터 8행까지는 감정이 다 부정적 감정이었거든. 그런데 9행부터 10행까지는 내가 이겨보겠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낙구는 이렇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 시조의 개념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시조라고 하는 애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냐면 사대부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여러분 전성기를 누렸던 민족시가에서 지금도 쓰여요. 지금 현대에도 여러분 시조 시인이 있어요. 시조만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조는 여러분 다른 갈래랑은 다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표기 방식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제 쓰여진 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한자가 아니라 뭘로 써야 돼? 한글로 써요. 그래서 저는 국문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한글 국문으로 표기한다. 한글로 표기한다. 자, 이러면 아까 향유가 뭐였지? 향유? 즐기는 사람, 그치? 그러면 즐기는 계층이 누구였냐면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이 아무리 만들었으니까 사대부들이 즐겨 불러요. 그래서 사대부들만 근데 부르는 게 아니야. 사대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기생들. 이런 황진이 같은 기생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녀들이 이 조선 전기에 같이 노래를 많이 불러. 자,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한글이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도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민들도 글을 쓰기 시작해. 그러면 사대부만 글을 썼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평민들만 글을 썼던 것도 아니고 기녀들만 글을 불렀던 게 아니라 모든 계층들이 다 즐겨 불렀던 노래가 이 시조라는 거야. 그래서 한글의 보급으로 점차 향유 계층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갈래예요.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선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쓰이냐면 여기 여러분 초장, 중장, 동장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잖아.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줄이야, 세 줄. 응? 그러면 이 세 줄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묶어서 삼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을 묶어서 삼장이라고 부른다. 삼장이라고 불러. 초장, 중장, 동장 묶어서 삼장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각 장마다 무슨 표시를 해놨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표시냐면 음보를 표시한 표시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음보를 표시해놨는데 음보가 지금 선생님 몇 개로 나눠서 지금 잘라놨어 얘들아? 하나, 둘, 셋, 네 개. 여러분 두 개 표시한다는 건 음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여러분 각 장마다 음보가 몇 개씩 반복되는 거야? 네 개씩, 그치? 그래서 사음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시조는 무조건 몇 음보? 무조건 사음보. 여러분 사음보면 글자 수가 패키지로 나와야 되는데 글자 수, 음수. 사음보는 무조건 3, 4조, 4, 4조예요. 3, 4조, 4, 4조예요. 여러분 3, 4조라는 건 세 글자, 네 글자가 많이 반복되거나 네 글자, 네 글자가 많이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각 음보에다가 글자 수를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자, 글자 수를 넣으면 여기 세 글자, 여기 네 글자, 세 글자, 미안해,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장에 글자 수가 총 몇 개가 들어가요? 15개. 그럼 만약에 세 줄 하면 몇 개지더라? 45개. 그래서 여러분 얘가 3장, 6구, 45자 할 때 45자가 바로 이거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모여서 여러분 45자 내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45자 내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음보를 좀 묶어볼게요. 음보를 두 개씩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그러면 1음보, 2음보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3음보하고 4음보를 이렇게 묶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1음보, 2음보 묶었고 3음보, 4음보 묶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들아 3장까지 여기 종장까지 하면 얘는 무조건 얘들아 3개,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구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구를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구를 만들 수 있고 여기도 구를 만드네. 그러면 이 6개가 바로 구야, 구.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조는 총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3장, 6구, 45자 내외.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은 무조건 여러분 어떤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정형성 1,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여러분 정형성 첫 번째 걸 가지고 있어야 돼. 3장, 6구, 45자 내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형성을 얘들아, 두 번째 정형성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두 개씩 묶으면 구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구가 어디예요? 종정했죠? 여러분 여기가 다섯 번째 구거든요. 그럼 이 다섯 번째 구에 맨 앞에 글자 수가 무조건 정해놔야 돼. 세 글자야. 맞아. 여기는 무조건 세 글자야 돼. 이거 무조건 정형성. 자, 그 다음에 또 정형성 하나 더 있어. 여기 뒤에. 여기 5구가 무조건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여기가 5음절 이상. 무조건 5음절 이상.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5구가 무조건 저기가 종장 첫머리란 말이야. 그러면 종장 첫머리가 혹은 첫 음보가 무조건 세 글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미안해, 두 번째 정형성. 두 번째 정형성. 자, 근데 마지막 종장이 얘들아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 세 글자 음보 나누고
또 한음보에 얘들아 5개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6구 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4글자하고 3글자 4글자가 얘는 안 지켜도 되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3~5~4~3을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필수적인 거고 얘네들은 대부분 좀 지켜. 안 지켜도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정형성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지켜야 이걸 평시조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평시조. 그래서 얘를 평시조라고 한다. 자, 얘들아, 우리 향가가 먼저 나왔어? 아니면 시조가 먼저 나왔어? 아까 시기로 한번 생각해봐. 향가는 신라시대 때 불렀고 얘는 고려 말부터 나왔거든? 향가부터 쓰이죠? 그럼 여러분 향가의 정형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향가의 정형성은 몇 단 구성? 3단 구성. 그리고 맨 마지막 결 부분에 닦고 있어야지. 첫머리에. 자, 이러면 시조의 정형성 한번 생각해봐. 시조의 정형성 여러분 지금 시조도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지. 왜냐면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잖아. 얘도 3단 구성. 얘는 기석연, 얘는 초중, 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3단 구성 가지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 시조도 어느 부분에 얘들아 첫머리에 정형성이 들어가? 종장 맨 앞에. 그치? 그러면 종장 맨 마지막 부분에 얘가 무조건 3글자가 앞부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향가는 결이 얘들아 낙구가 있고 얘는 종장 첫머리에 3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형식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조는 향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시조가 갑자기 얘들아 사대부가 만든 건 아니고 향가가 전에 오다가 그게 시조의 형태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향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 시조에게 영향을 준 거야. 시조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후대의 문학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향가는 시조에 영향을 줬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기성이라고 해요. 문학의 유기성. 근데 빈칸을 안 만들었지만 써야 되지 않을까? 향가의 기능이니까. 향가하고 시조의 관련성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이제 평시조와 이제 시구체 향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종류를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 종류는 아까 얘들아 위의 형식을 가장 잘 지키는 제일 정형성이 뛰어난 걸 평시조. 그리고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여러분 원래 구가 얘들아 6구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2구 이상이 더 길어지면 8구, 10구, 막 12구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한다. 2구 이상이야. 2구 이상. 숫자 2야. 숫자 2. 2구 이상 길어진 시조. 길이 확대가 일어난 것을 사설시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연시조는 평시조가 여러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로 이루어졌다는 건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형식을 잘 지키는 건 사대부들이 형식을 잘 지킬까? 평민들이 형식을 잘 지킬까? 사대부들. 왜냐면 배운 게 많으니까 이걸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평민들은 잘 모르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 이 시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면 작가가 아까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다고 하냐면 사대부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대부들은 이러면 평시조를 제일 많이 써요. 잘 지키니까. 근데 평시조를 여러 개도 쓸 수 있겠죠. 왜냐면 글 짓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연시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대부들은 대부분 어떤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유교, 그치? 뭐 효, 춤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연 너무 좋아. 자연에서 은거하고 싶어. 자연 친화 같은 주제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상충곡이 바로 이런 작품이야 얘들아. 그래서 사대부의 기능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사대부가 아까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불렀다? 기녀들.
그러면 기녀들도 사대부들이랑 어울리려면 형식을 잘 갖췄어야겠지. 형식. 그러면 이 여성들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많이 쓰면 사랑, 그치, 이별 이런 주제를 쓰는 거야. 사랑과 이별.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 작가 신분 나중에 이제 후대로 갈수록 누가 쓴다? 평민들이 쓴다. 그치? 평민들 잘 안 지켜 얘들아. 사설시조를 쓰는 거야. 사설시조를 쓰고. 그러면 어떤 주제를 쓰냐면 우리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 친구랑 있었던 일,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면 물고기 잡는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흔하게 하는 게 얘들아 누구 좋아해? 나 누구랑 헤어졌어? 누구랑 뭐 얘들아 누가 만났다가 헤어졌대?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의 평민들은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시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나라를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야. 비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시조 내용 정리했지? 자, 그러면 논박가락 비음 배우고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저번 주에 내가 다 안 했죠? 우리 저번 주 교재에서 여러분 우리 강강술래 마무리 할까 얘들아? 자, 여러분 10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9번째 줄까지 했었잖아. 9번째 줄이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내가 대밭을 바라보는 경험이었거든요. 대밭을 바라보면서 누굴 생각하느냐? 할아버지 생각하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신 대밭. 그러면 여러분 대밭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할아버지를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회상의 매개체. 회상의 매개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아버지는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대. 대밭이 그만큼 집안만큼 나라만큼 중요하대. 그러니까 농사나 이 공동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의 가치관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공간이네. 그래서 할아버지의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대밭은 두 가지 기능, 나에게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 할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공간인 거야. 자, 그러면 할아버지는 지방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공동체를 중시하셨음. 자, 그리고 가는 해마다 걸음 주고 오는 해마다 걸음을 줘.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밭을 돌보는 거야.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라고 생각하고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가는 해, 오는 해마다 걸음 주고 걸음 주면 여러분 형식 비슷하죠? 무슨 표현법 써야 돼요? 대국, 그치? 대국법 사용하고. 그러면 그 효과는 대밭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런 선생님 네. 할아버지라고 썼다. 이거 할아버지 아니라 타이핑 너무 빨리 써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의 정성. 대밭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대밭을 왜 정성 있게 돌보는 거야? 공동체를 중요시. 농민의 삶, 이러면 농사를 중요시 여기니까 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지. 그럼 여러분 죽순이면 이렇게 나는 싹이야. 근데 여러분 대나무 죽순 자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얘네 하룻밤에 잡으면요 10cm, 20cm씩 커요. 또 잘라내잖아요. 거기서 또 죽순 또 자라요. 봄이 되면. 그러니까 얘가 무한 성장이야 계속. 근데 하나 꺾을 수 있잖아. 죽순으로 얘들아 음식 해먹거든. 하나 꺾을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 사소한 죽순조차도 얘들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할머니가 위에서 뭘 되게 소중히 여겼지 얘들아? 그 생명체,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 풀려치 하나 밟을까봐 걱정했지. 그것처럼 할아버지는 죽순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작은 자연 하나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과거의 삶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할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의 삶이야 얘들아. 과거 농촌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순이랑 의미가 비슷한 거 모르세요? 라고 하면 위에서 풀려치고 쓰면 돼요. 풀려치랑 의미가 똑같은 거. 그래서 그 대밭을 바라보며 할아버님의 흰 옷자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회상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흰 옷자락은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각, 그치? 그러면 이 시각적 이미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가보자. 얘들아, 또 15번.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바라본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예요? 과거야. 맞아. 그러면 과거에 이 농촌에서는 도깨비들이 막 얘들아 춤추면서 대밭에서 춤을 췄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도깨비들이 춤을 춘다는 걸까 안 춘다는 걸까? 안 춘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과거랑 현재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선 표현법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도깨비들이 춤을 춘 건 아니야. 이 도깨비들은 우리 농민들을 빗대고 있는 거야. 비유법이거든, 비유법. 그러면 순수하고 여러분 이 서로 여러분 너무 정답잖아. 서로 손잡고 막 강강술래 돌면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력이 넘쳤던 과거의 농촌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깨비들이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여러분 도깨비들이 춤을 춘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환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이 환상하고 현실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환상에서는 도깨비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춤을 안 추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옆에 날개 보세요. 현재는 여러분 뭘 잃어가고 있냐면 이 농촌이 이제 사람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 다 얘들아 도시로 가.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농촌을 버리고 돈 벌려고 얘들아 도시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분 이 농촌이 활기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니 과거의 현재가 달라져서 화자는 이 과거의 모습을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도깨비들이 춤추고 이러면 사람들이 강강술래 하면서 농촌에서 다 서로 정답게 있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16번 한번 볼게요. 너무 늙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 할머니 손발톱 깎아주는 거 이미 앞부분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문장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할머니는 그냥 단순히 할머니만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고 점점 쇠락해지고 있는 모습은 사실 쇠락해가는 농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는 쇠락해가는 농촌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화자는 할머니를 보면서 대밭을 보면서 계속 사라져가는 이 농촌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강강술래는 여러분 우리 뭐 할 때 하는 여러분 춤이야? 소원 빌 때 추는 춤이야. 그러면 여러분 소원 빌 때 추석 때 같은 때 이렇게 강강술래 하면서 춤추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화자가 빌고 있는 거네. 강강술래 소원을 빌게 난 논이 되고 싶어. 강강술래 나는 소원을 빌게 나는 밭이 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아래 얘들아 화자가 왜 농가 밭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농가 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밭에 일을 하면 사실 나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상부상조를 해서 오늘 여러분 영인해지 농사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다 도와줘. 그럼 그 끝나면 내일은 여러분 영순의 집 가서 다 같이 도와주는 거야. 하루에도 얘들아 두 집 다 도와주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도와준다는 건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논밭이 되고 싶다라는 건 공동체 삶이 존재하는 농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농촌의 공동체적 가치가 얘들아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정서랑 태도를 살펴보면 농촌의 아픔을 내가 뭐 해주고 싶냐면 보듬어 주고 싶은 거야. 화자는 내가 논이 되어서 내가 밭이 되어서 이 농촌을 내가 보듬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화자의 얘들아 지향점이 나오는 거죠. 화자는 어떤 걸 지향하면서 사는 거냐면 더불어 사는 삶, 이걸 지향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화자는 여러분 물질적인 걸 지향을 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어떤 가치관, 정신적 가치관이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분 공동체 삶에 대한 지향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너무너무 그리워. 할아버지도 그립고 여러분 옛날 과거의 농촌이 너무 그리운 거야. 과거의 농촌 어떤 게 활력이 넘치고 다 같이 함께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강강 플랜까지 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 얘들아 이거 그제 가지고 와 얘들아 뒤에 논밭 가라 기운에 이걸 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